아니, 당연히 장모님이 집 해줬으니까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저보고 집에 오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돈 없는 부모는 챙길 필요도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집까지 해줬으니까 제가 좀 더 신경 좀 써드린다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가 둘이나 있는 이제 곧 74세가 되는 김홍식입니다. 평생 동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지내본 적이 없었기에 칠순이 넘은 지금도 마누라와 평생을 보낸 집에서 단 둘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딸까지도 서울에 살고 있어 다 같이 한 동네에 살자며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상경을 하겠습니까? 제 아내와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가업인 과수원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큰 평수의 과수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이 돈벌이가 되었죠. 제 친구 녀석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도시로 시내로 나가 정착하며 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돈 욕심이 없기도 했고 착한 마누라와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이 있으니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곧잘 제가 하는 과수원을 물려받아서 할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물려받은 것이었기에 장남인 아들도 나중에 과수원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식 욕심 있는 다른 부모들 같았다면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행복한 길이라면 그게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제 마누라가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제 마누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도 약한 편이었고 거기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 먹는 것도 신경 썼습니다. 약한 몸을 이끌고 심지어 그때는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자식들 건사하겠다고 집안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죠. 혼자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그 당시 아들과 딸 모두 있었기에 서둘러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기에 마누라는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엄마가 쓰러진 모습을 본 아들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본인이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도 옆에서 자기도 의사가 되겠다고 얘기했던 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는 아들이 많이 놀랐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고 아들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기에 그런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라도 하나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아들은 진지하게 의사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날로부터 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올 때 아들 방에 불이 꺼져 있지 않아 불 끄는 걸 잊고 잠들었나 보다 싶어 들어가 보면 아들은 그 새벽에도 공부를 하고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마누라도 의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잠깐이라고 말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의대에 턱하니 합격을 해냈죠.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도 아들이 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몇 번이나 대학 합격증을 살펴봤는지 모릅니다. 집안의 경사는 물론이고 동네의 현수막까지 달릴 정도였죠. 대도시도 아니고 변변치 않은 시골 작은 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의대에 간 아이는 저희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씨 아들이 독하게 마음 먹더니 결국 해냈네. 과일 농사도 잘하더니 자식 농사도 아주 성공했어. 의사 되면 나중에 이 할미도 무료로 진료 봐주나? 이 사람아,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 자식 많이 챙겨준 거 알지? 네 자식 의사 돼도 나 잊으면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부럽다며 얘기를 건네기도 하고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켰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아들 녀석 혼자 공부한 것이었기에 저희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죠. 그런데 아들 의사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학비도 다른 대학보다 비쌌기에 마누라와 저는 과수원 땅을 팔아서 아들 의대 입학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처음 들어갈 때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집도 얻어줘야 하나 싶어 알아보는데
아들 녀석이 기숙사에 들어가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대 학기가 만만치 않으니 아들은 눈치를 보며 저희한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 정도는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으니 기죽지 말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줬어요. 아들은 우리가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장학금을 타 저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팠지만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미래를 선택해 나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죠. 딸 역시 의대를 간 아들의 모습이 멋져 보였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아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대학 가는 날도 저희 동네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 그래도 우리가 자식 교육 잘 시켰구나 싶은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 둘 다 서울로 대학교를 보내게 되면서 과수원 땅도 집도 작아졌지요. 어차피 자식 둘 다 서울 가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집이 작아졌다 하더라도 우리 둘이 살기에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살이 하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마누라와 종종 반찬과 과일을 챙겨서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공부를 다 끝내고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고 정신없이 바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건강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저와 마누라의 건강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좋은 병원들 있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 일만 해라. 잘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엄마는 어떠셔요? 너희 엄마야 뭐 똑같지. 요즘은 환절기라 기침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너 이번에 네 동생 상견례 자리에 나올 거지?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을 먼저 장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니 아들도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일 힘들게 일하는 아들이었기에 가까운 곳에서 누가 챙겨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얼른 자리 잡으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아들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반가운 마음에 둘이 좋으면 얼른 결혼하라고 했고 저희 말을 들은 아들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기회되면 집으로 데려와서 인사시키겠다고 했죠. 이제 아들만 장가 보내면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보지도 않은 며느리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들처럼 의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었지만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사위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서울에 있다 보니 애들끼리는 따로 만난 적이 있는지 제 말에 딸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언니랑 오빠 결혼할 생각이래? 난 그 언니 좀 별론데.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인사성도 바르고 어른들에게도 아주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예쁨 받는 건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었죠.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도 항상 티 없고 편견 없이 만나는 아이인지라 그런 딸이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딸은 2번 정도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와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했고 몇 번 되지 않아도 그때마다 여자의 태도가 좀 별로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빠도 그 언니 만나고 나서부터 좀 변한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 난 그래도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딸은 제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했지만 딸이 아직 어려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까지 된 똑똑한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동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도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었는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사를 한번 시키러 올 줄 알았는데 상견례 날짜 먼저 잡았기에 마누라나 저는 놀랐지만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상견례 하루 전날 겸사겸사 미리 딸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냥 좋았지만 딸은 어딘가 불만이 많았죠.
대뜸 상견례 날짜부터 잡으면 어떡하냐며 투덜거리는 게 제대로 소개 한번 시켜주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상견례 자리에서 보면 되는 걸 뭐하러 바쁜 애들을 2번 움직이게 하냐며 달랬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어느덧 저희는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고 아들과 예비 사돈댁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대 정도가 되면 굳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풍기는 분위기나 옷차림에서 어느 정도의 재력이 느껴지곤 하죠. 한눈에 봐도 예비 사돈의 집안이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죽을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넉넉하진 않아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고 아들 잘 키워서 의사도 만들었기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사돈댁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들이 만나고 있는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 특별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귀하게 자랐을 것 같아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살림을 꾸려나가며 아들 옆에서 내조해주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맞벌이는 필수로 생각하는 집안도 있다고 들었지만 저희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둘이서 어련히 충분히 합의했겠지 싶어 따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비사돈댁에서는 의사 사위 얻으니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빈손으로 아들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기에 아들에게 집 얻을 돈에 보태라며 3억 정도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잣집으로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죠. 아들 의사 만들더니 좋은 집에 장가 보내니 좋겠어? 자식 둘 다 시집. 장가 잘 보내놨으니 김씨네는 이제 걱정 없겠어. 우리 집 자식들은 언제 자기 짝 찾아갈런지. 아주 내가 먼저 가겠어요. 에이 때 되면 다 갈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어.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나도 의사 사위나 부잣집 며느리 한번 맞이해보고 싶네. 아들이 집안 좋은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버스도 대절하고 동네에서도 피로연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티를 많이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각자 본가에 인사를 올리는 건 당연할 거라 생각해 마누라와 함께 집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목이 빠지게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같이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혼자 저희 집으로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면서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나중에 며느리 몸이 괜찮아지면 둘이 한번 같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딸아이가 서울에서 결혼한다며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상경할 일이 생겼으니 겸사겸사 서울에 있는 아들 신혼집도 들렸다가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마누라가 옆에서 아들에게 전화해보라고 성화였기에 핸드폰을 들어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침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아들만 얼굴 한번 비추고는 둘 다 바쁜지 연락 한 통 없었어.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아무리 부모님일지라도 방문을 꺼려한다는 걸 건너듣긴 했지만 그때는 그런 것까진 챙기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신혼집을 잘 꾸려놓고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이 더 컸죠. 처가댁에서 상견례를 할 때 선뜻 좋은 집 한 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처가댁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저희가 보태준 돈까지 있었으니깐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보다도 제 마누라가 더 궁금해하긴 했죠.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혼집은 어디에다 얻었는지도 매번 궁금해했으니깐요. 제가 그리 궁금하면 직접 연락해보라고 하니 둘 다 바쁠 텐데 뭐하러 연락을 하냐고 했지만 마누라는 누구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준성이냐? 요즘 일은 좀 어때? 잘 지내고 있는 게냐? 그럼요. 저는 잘 지내고 있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빠? 아니, 별일은 아닌데 우리가 곧 서울에 올라가야 할 일이 좀 생겨서 하루 정도 신세를 지면 어떨까 싶은데. 아, 그래요?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긴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쉬기도 했고 부쩍 일도 많아지고 있어서 바쁘긴 해요. 올라오시더라도 얼굴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의 밑에서 돈 버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고생이 많다.
끼니 거르지 말고 다음에 시간 나면 너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줘라. 제 옆에서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마누라는 이번만큼은 애들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싶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통화를 하는 도중 아들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다는 말에 아쉬운지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 근교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했더니 힘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마누라가 어딘가 축 처져 보이길래 또 서울 갈 일이 없으려나 하고 생각하는데 병원 건강검진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기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서울로 올라가 건강검진을 받고 아들과 저녁을 먹고 내려오곤 했었죠. 올해는 아들이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건강검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없어 며칠 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너희 엄마 건강검진 언제 받으러 올라가면 되냐? 너희가 바빠서 내려오질 못하니 우리가 올라가는 날 겸사겸사 얼굴이나 한번 보면 좋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매번 챙겨주었던 건강검진이었기에 이번에도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예약해놨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건강검진 일정에 대해서는 아들이 올해 워낙 바빴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락한 것이었는데 아들의 입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건강검진이요? 요즘에는 시골 병원도 시설이 좋아서 건강검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곳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래도 병원은 집 가까운 곳이 최고잖아요. 뭐, 항상 너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받았는데 왜 갑자기 동네 병원에서 받으라는 거야? 두 분 다 여태까지 건강하셨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장모님 생신 때문에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휴가 다녀오면 또 한동안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우리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챙겨주던 아들이었기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아들의 태도에 아들 장가 보내며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장가 보내면 며느리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처가댁에 뺏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저는 다른 아들들은 다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한 것도 제 마누라에 대한 효심 때문에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사돈네와 여행을 가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대로 내려온 적도 없으면서 사돈네랑은 여행 계획을 다 짰다는 말이 서운하게 들렸거든요.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한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그때 이후 마누라 생일이 가까워오자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서 이번에는 며느리랑 같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결혼시킨 지 몇 달째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돈네랑은 여행도 다녀왔다는 말에 이번에는 애들이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너희 엄마 생일인 거 알지? 며느리랑 같이 내려와서 하루 자고 가라. 사돈댁이랑은 여행도 가면서 우리 집은 그냥 들렸다가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러고 싶은데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서요. 초기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차 타고 장거리는 좀 불안하네요. 죄송하지만 엄마 생신 때 내려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조심해야 하기에 모순다는 아들의 당연한 말조차도 핑계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야 듣게 되었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을 일찍이 알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하지도 않고 먼저 이런 이야기로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찍이 임신 소식을 들었다면 어련히 알아서 나중에 안정기에 접어들면 오라고 배려해 주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이러니 저러니 해서 못 내려가겠다고 하길래 아들에게는 상황은 알겠으니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설 때쯤이 되면 때마침 명절도 있었기에 그때 보면 되겠다 하며 얘기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듣던 마누라는 뭘 그렇게까지 애들을 부르려고 하냐고 그냥 둘이서 잘 살게 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묘하게 저희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명절에 아이들을 부른 것이지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2-3시간 걸려서 내려와야 하는 곳에 저희가 있었기에 평소에는 꼭 명절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딸은 명절 don주에 오거나 명절 한 주 지나고 오는 편이었는데
아들은 요 근래엔 매번 바쁘다며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누라가 말한 대로 그냥 둘만 잘 살게 냅둬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가 며느리네 친정만큼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애들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거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부족한 거 없이 키워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돈 있는 처가만 챙기는 것 같다는 기분에 저도 심술이 나서 아들과 며느리 보고 집으로 내려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다가오는 명절날 그렇게 둘 다 내려오긴 했습니다. 결혼 후 드디어 처음 보게 된 며느리 얼굴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어두웠고 아들 역시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먼 길 내려와서 힘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많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 마누라와 저는 애들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누라는 애들이 내려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어떤 음식으로 대접할지 고민하며 부산을 떨며 장을 봐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음식을 따뜻하게 먹이려고 아이들의 도착 시간을 신경 쓰기도 했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차려놓은 밥상 앞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마누라는 며느리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몸은 힘들지 않냐며 물어본 그 순간 며느리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울음에 저와 마누라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옆에 아들은 한 손으로 며느리를 감싸 안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유산됐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었어요.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기에 저와 마누라는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며느리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것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저희에게 쏘아붙이듯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집에까지 꼭 저를 부르셨어야 했나요? 마누라와 제가 사는 시골집은 애들이 사는 아파트처럼 만들어진 곳이나 주택처럼 반듯하게 지어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집 하면 떠오르는 평범한 집이었지요. 저희도 며느리가 서울에서만 자랐기에 이런 집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 나름대로 이것저것 신경 쓴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우리가 신경 쓴 걸 티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알아주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불편한 티를 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썼어도 부족했었나 보다 싶은 생각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는 투로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상하고 있던 때였는데 며느리 옆에 있던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한마디 더 거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쁘다고 나중에 내려간다고 말씀드린 건데 굳이 오라고 하셔서는 이 사람 몸도 약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안 오려고 한 건데 꼭 이렇게까지 부르셔야 마음 편하셨겠어요? 아들은 저희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아들이 저희에게 처음 보이는 모습에 제 마누라는 미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가가는데 며느리가 휙 몸을 돌리더라고요. 제 마누라의 갈 곳 없는 손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손주가 유산된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와의 시간이 편했으면 해서 한상 가득 차려주려 노력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마누라를 무시하는 태도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러도 제가 무리하게 부른 거니 아들과 며느리의 비난은 저를 향했어야 하니깐요. 너희가 우리한테 제대로 이야기해 준 적이나 있어. 그래 놓고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윽박지르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호통을 치면 아들 내외 누구 하나는 본인들이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제 말에 알겠다고 하고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죠. 마누라는 안 그래도 힘든 애들한테 왜 그러냐며 저보고 당장 나가서 데려오라고 했지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극진한 부모 대접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려고 부른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다 이젠 내 눈앞에서 내 마누라를 무시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뿐이었죠. 제가 남자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저 역시 아들과 며느리 얼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런저보다도 제 마누라가 훨씬 더 애들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애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애들의 태도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자기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는 알아채지도 못하고 지들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난리치는 모습을 참기 어렵더군요. 아들 내외가 그렇게 가고 조금 뒤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저희 분위기가 냉랭하니 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고 마누라가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오빠랑 새언니 왔다 갔는데 시골집이 익숙하지 않은지 불편하다고 짜증만 내서 지금 너희 아빠 기분이 안 좋아? 딸만 있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구구절절 이야기하겠지만 사위도 있었기에 굳이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마누라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대충 어떤 상황인지 눈치챘는지 저에게 다가와서는 아들 없는 셈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오빠 새언니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다고. 이번에 의사 오빠 도움 좀 받으려고 연락했는데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어디 아팠었어? 내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해서 병원 소개라고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귀찮은 티만 팍팍 내고 도와준 거 하나 없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 도움 받아가면서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녔잖아. 저는 딸의 말에 이제 안사도는 괜찮으냐 물어봤고 다행히 큰일이 있거나 한 게 아니었고 나이가 있으니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 아이 안사돈이면 저희 아들이랑도 몇 번 본 사이거든요. 심지어 아들 결혼식에 화환은 물론이고 축의금도 생각보다 더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가 따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날 저희 아들이 안사돈에게 직접 몸 불편하신 곳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한 걸 제 귀로 들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나 몰라라 하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정말 남의 집 아들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에게도 이제 아들도 딸도 다 결혼시키고 우리가 할 일도 다 했으니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 마누라만 잘 챙기면서 살면 되겠다 생각했고 마누라에게도 더 이상 애들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누라는 알겠다고 자기도 그래야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누라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예뻐하며 잘 챙겨줬거든요. 그랬기에 딸은 결혼을 했어도 저희 집에 혼자 내려오든 사위랑 같이 내려오든 한 달에 몇 번씩은 얼굴을 비추며 저희를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 예뻐 저희도 내려올 때마다 뭐 하나 챙겨줄 게 없나 보곤 했었죠. 아무래도 저희가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딸이 더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기 위해 자주 내려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딸이 있으니 아들 녀석 없어도 된다 생각했는데 마누라는 아들에게 서운하면서도 딸을 보며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났나 봅니다. 딸이 가고 나면 혼자서 눈물을 훔치곤 했거든요. 그런 마누라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저 이제는 다시 신혼처럼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자며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마누라도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누라가 갑자기 심장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심장이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네 근처 병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신경을 많이 써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될 법도 한데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참 미련했던 게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될 걸 괜한 자존심인지 딸에게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딸은 병원을 알아봐주겠다며 전화를 끄는 순간 마누라가 제 눈앞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마누라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면 뇌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온몸으로 쓰러지는 마누라는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계속 통화하면서 마누라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가 근처에 있었는지 금방 도착했고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가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들이 상태를 확인한다고 마누라를 데려갔을 때에야 겨우 안심이 되더라고요. 구급대원도 저처럼 한숨 돌렸는지 저를 보고는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급대원이 저에 대해 궁금한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님이 제대로 처치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우왕좌왕 하시거든요. 혹시 이전에 구급대원으로 일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대처가 너무 능숙하셔서요.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말 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 오래 일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구조대원으로 일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몸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는 아들을 보면서도 속으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구조대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아버지의 과수원을 물려받게 되는 바람에 구조대원으로 오래 일하지 못했죠. 그렇게 꿈을 중간에 접어야 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공부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했고 딸은 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왔다 간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치만 괜한 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마누라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에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며느리도 제 전화가 달갑지 않았는지 지금 시어머니 상태는 어떠시냐, 괜찮으신 거냐고 물어보는 말 한마디 없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딸과 함께 마누라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한 사위도 내려와서는 저와 제 마누라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같이 앉아있다 딸과 사위 모두 올라가라고 했죠. 당장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 아이들인데 너무 늦게 집에 도착하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준 게 고마워. 사위에게 가는 길에 밥이라도 든든히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사위는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했지만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사위가 알겠다고 하며 받더라고요. 다행히 마누라는 미주성실신으로 인해서 잠깐 쓰러진 것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들이랑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곤히 자고 있는 마누라를 한참 쳐다보다 시간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슬 잘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 순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지 싶은 마음에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셨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태평한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들의 태도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며느리한테 못 들었냐? 너희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어떠한 소리도 못 들었는지 당황해서는 어디가 아프신 거냐, 언제부터 그러신 거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제가 다 이야기해 준 것들이라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처한테 물어보라고 해버렸죠. 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아들처럼 의학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궁금하면 의사인 네가 와서 직접 보던가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밤 운전을 해서 오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어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실로 와서는 지엄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밖에 나가 의사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고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누라는 눈을 떴는데 아들이 서 있으니 너무 좋았는지 눈을 비비면서 이게 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 아니고 아들이 엄마 걱정돼서 왔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에 마누라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희 아빠가 잘 처치해줘서 엄마는 어디 다친 데 하나 없어. 너희 아빠가 엄마를 받아 앉아주는 바람에 아빠 팔이 다쳐서 걱정이다. 너는 별일 없지.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왜 혼자 왔어? 며느리랑 같이 오지. 제가 진작에 엄마 몸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은 갑자기 펑펑 울며 죄송하다고 했고 갑작스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에 나랑 아내 그리고 휴가를 내고 내려온 딸까지도 당황했습니다. 딸과 저는 여태까지 아들이 보여준 태도 때문에 아침 일찍 찾아왔어도 달갑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며느리랑 아들이 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아들 혼자 병문안을 왔길래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조금 있다 바쁘다며 올라가겠지 싶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고는
어제 저와 통화하고 난 뒤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저와 전화를 끊은 후 며느리에게 제 전화를 받았는지부터 물어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을 며느리가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기에 아들은 왜 말을 안 했냐고 추궁했다더군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친정 식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병문안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와 통화할 때 제 목소리가 긴박해 보이지 않다고 느꼈는지 며느리는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변명을 했다답니다. 저희 아들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대수겠습니까? 저희 아들은 제가 생각한 대로 며느리 집안에서 해준 것들도 많이 있고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보다 더 많이 챙기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해주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 대접을 해야 하고 없다고 해서 부모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이 처가 되게 자라면 아들도 내심 자기 와이프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챙기겠지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처가댁만 챙기는 것이 당연하게 된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다더군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임에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처가댁 가는 것만 신경 썼다는 모습은 아들도 도저히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을 다투던 아들은 이혼이라는 강수까지 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와이프가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이혼이라는 게 좋은 소식도 아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제 저와의 통화를 시작으로 며느리와 다투면서 그간 자기가 한 행동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하더군요. 본인이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날이 밝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니 깨닫는 게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자기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만약 저희 마누라가 상황이 안 좋은 것이었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거나 했을 텐데 사실 저희 마누라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심장이 아프다고 하긴 했지만 검사 결과 다행히 별달리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누라도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들은 그런 마누라에게 아니라며 퇴원 수속 본인이 알아서 다 할 테니 당장 옮기자 재차 제안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와 딸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딸도 예전에 아들처럼 돌아왔다고 생각했는지 제 옷김을 잡고는 속삭였습니다. 예전 오빠로 다시 돌아온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엄마 아프니까 정신이 번쩍 드나 보네. 언니랑 이혼한다 하면 하라고 할 거야? 딸의 말에 저도 생각이 깊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며느리라면 차라리 아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아들도 처가댁에 어떻게든 잘하려고 했지만 본인 혼자만 처가댁 식구를 챙기는 모습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저도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 아들이 저희를 데리고 간 병원 1인실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도 잘 사는 며느리였기에 그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희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많았고 친하게 지내다 갑자기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으실까 싶은 마음에 더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상혁 씨 말 들어보니 제가 그동안 너무 잘 못 행동한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 사과를 부디 받아주세요. 사과하는 며느리 옆에 아들도 나란히 서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마누라는 그런 며느리와 아들에게 다가가서는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이렇게 본인을 받아준 제 마누라에게 감사했는지 병원비도 본인들이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누라는 속이 깊어서 아들 며느리들이 했던 일들을 한 번에 진심으로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실망했던 부분들이 사과 한 번에 병원비 내준 것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고 어떻게든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딸도 새언니와 본인 오빠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옆에서 괜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도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오빠가 다른 집의 사위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딸에게 의지를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딸 나름대로 부담을 느꼈겠다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도 딸에게 다가와서는 자기 때문에 고생 많았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딸은 틱틱대면서도 그렇게 말해준 오빠가 고마웠는지 이제라도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날을 계기로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만 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여태까지 못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고 아들 역시 자기가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겨서 아프셨던 거라며 저희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누라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저희는 퇴원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본인들 집에 들렸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시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 겸사겸사 들렸다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누라와 저 그리고 딸까지도 같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정말 좋은 집을 잘 구해주셨더라고요. 30평대인데 구두도 잘 빠져서 넓은 게 자식 낳고 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네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니 어찌나 시간이 빨리 흐르던지 더 있다가는 한밤중에 집에 도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에게 슬슬 내려가자고 이야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아들이 저에게 내려가지 말고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또 언제 아프실지도 모르고 그 근처에 제대로 된 병원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하니까요. 건강검진 꾸준히 받고 있잖아. 그리고 너가 자주 내려와서 봐주면 되는 거지. 저와 하느라는 평생을 충청도에서 살았기에 다른 지역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딸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마누라가 한번 아프기도 했고 입원까지 했었기에 더 걱정이 되는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마누라 건강이 많이 회복되기도 했고 큰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괜찮다고 하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자식들이 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저희도 서울에서 살면 자식들도 자주 보고 좋겠지요. 그치만 애들 때문에 자주 서울을 왔다 갔다 했던 만큼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런 이유로 저랑 마누라 둘 다 이곳에서 살진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떠나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에 아들에게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아들이 자기가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희가 집 하나만이 문제가 되어 서울에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거기에서만 평생을 살았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다시 적응을 한다는데 마누라와 저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딸은 저희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저희는 다시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가 마누라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 내외가 내려오기도 하고 한 번은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서 검진도 받고 애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마음이 편한지 이번에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조심해야 할 텐데 다시 내려오겠다 하길래 저희가 됐다고 하며 마누라와 이것저것 챙겨서 올라가서 얼굴도 보고 용돈도 챙겨주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걱정되는 것도 없기에 제 남은 생은 마누라와 함께 못 가본 여행도 가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